한국경제원의 임동훈 박사. 오른쪽에 홍수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껴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태영 박사님 발표해 주신 대로 ISM이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되는 걸 계기로 사실은 작년과 올해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금융투자소득과의 경쟁력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감안한 개정 작업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자산 축적 관점에서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세제가 이제 금융제도를 움직이고 있는 걸 보여준 자료긴 하지만 선정식을 양도차익을 전액 비과세를 한 부분은 사실은 금융투자소득에서 5천만 원 문제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한 여기서 또 양도 손실도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금융소득 체계에서 투자 수익은 비과세하고 투자 수익을 공개해 주는 것은 사실상 책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게 투자 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 세대 차원에서 소득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도 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도 고려해서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토론자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또 같이 플로우에서도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토론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임동훈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임동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황재훈 박사님 잘 봤고요. 그리고 IS에 있어서 2021년 한 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였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세 정책이 한 제도, 어떤 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었고요. 특히 작년부터 이제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절세 혜택을 이제 투자소득으로 급여할 수 있는 ISA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ISA 가입자가 194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 증권사의 가입자가 95만 4천 명.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대비 한 8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개형 ISA에서 편입된 상품들 보면 주식 투자가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ETF가 한 10% 되는 등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황생 박사님도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 ISA 국내 현상 주식의 양분이 국내 금융 펀드 판매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비과세한다고 밝혀가지고 주목받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좋은 말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ISA가 우리나라 이 국민 자산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애 주기별 ISA를 좀 도입하자는 겁니다. 현행 우리나라 ISA제도는 영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이제 생애 금융 자산 관리 차원에서는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IS는 별도로 IS를 좀 확대 편성을 해서 소득 수준별이 아닌 이제 생애 주기별로 예를 들어 일본의 주니어 니사처럼 주니어 그리고 결혼 육아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좀 자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 결혼이나 주택자금 요즘 최고의 이슈인 부동산 이런 곳에 약간 세드머니를 만들 수 있도록 목적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목적별 프로그램 간의 세제 혜택의 중복이나 일반 비과세 금융 상품의 세제 혜택의 중복 적용을 통해서는 과다한 세수 손실을 좀 방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이제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도 세제 혜택에 수혜가 집중됨으로써 조세 공평성,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금융종합과세 그 대상자는 지금 못 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는 좀 유지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냈던 프로그램인데요. 청소년기에는 이 교육을 위해서 주니어 ISA 요즘 많은 대선 투자들이 청년들에게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자신들이 모아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는 것도 있었고 중년기에는
주택이나 결혼 육아를 위해서 ISA, 그리고 작년기에는 이제 주녀나 그러니까 주택이나 자녀교육, 노후자금에서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좀 필요한 곳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의는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 그 연금 연계까지 해서 좀 생애 주기별 ISA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SA와 연금 세제의 중장기적 통합 여부입니다. 이 ISA 가입 기간은 최소 3년, 그리고 개인연금은 최소 그러니까 5년의 가입 기간 또는 이제 55세 이후에 인출 등의 세제 혜택 수령 요건 등의 제도상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큰 제도상의 목적으로는 고령층의 자산 형성을 통해서 고령층의 수입, 생활지원 마련이라는 유사한 정책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ISA 세제 설계 시에는 ISA가 이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연금 세제와 통합되어 설계될 것입니다. 아니면 개인의 저축자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통합되어 설계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가 좀 명확해져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두 개를 좀 통합하는 게 통합하거나 약간 연계성을 두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ISA와 개인연금의 세제를 모두 통합한다면 ISA를 개인연금을 모든 금융상품을 통합하기 때문에 상위 개념으로 두고 ISA 선입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운용하는 것과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ISA와 개인연금 현재 IRP 등의 세제를 별도로 운용하되 그 두 제도의 과세 체계를 TE든 아니면 EEP든 처음에 납입시든 아니면 결과시 하나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선택해서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옳다고 보이고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도 이제 ISA 만기 금액을 IRP로 전환하는 다음에 추가 세제 혜택을 확실하게 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반하는 연금 세제에서 약간 이제 정부 쪽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두고 약간 연계성을 두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 정의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조세 정책이 이 한 제도, 상당히 중요한 제도에 있어서 그 어떤 방향성을 주는지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실효성을 주는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ISA로서는 첫 번째 그 부분기가 지나고 두 번째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때 더 다른 많은 다양한 IS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을 편입시켜서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도론 수고하셨습니다. 전주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 선사입니다. 황성 박사님 박사님을 듣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 ISA 도입 초부터 세계적인 국사형 ISA 도입 등 향후 개선 관련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서 저의 토론문에 그대로 서력이 지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황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요. IS 제도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 배경과 평가 그리고 몇 가지 개선점을 제 나름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입법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는 그 ISA 투자자가 예적금, 펀드, 파생자가 조금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하는 계좌로서 자금 및 고령화 시대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위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그간 특정 계층 위주로 이루어져온 재산 형성 세제 기본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일머리 도래한 재형저축 소장펀드 재설계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운영단에 그 세법 개정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IS는 그동안의 세제 혜택 상품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우리는 그 손익 통산한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ISA가 처음으로 금융상품과 손익 통산을 통한 순이익에 과세한다 이런 개념을 창설했고요. 두 번째가 그동안 이제 여러 금융 세제 상품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융 상품별 세제 혜택이 아니라
개인별로 하나의 계좌로 세제 지원을 1원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지난 5년간의 IS의 개정은 이 목적과 이 특징을 그대로 살려나가서 연구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 그냥 일시적인 세제 상품으로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입법 체제를 처음부터 쭉 기억하고 있다는 데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또 입법 개정 내용들을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IS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가입 제한의 폐지인데요. 좀 전에 우리 임 박사님의 견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미국이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금액 제한만 있지, 이렇게 금융소득 있는 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인데요. 그러나 부자에게도 IS가 허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일정 금액이 종합과세에서 벗어나 세수 감소를 취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투기 자금이나 지하자금이 금융자본화하여 자본소유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고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자산가의 금융자본 노출을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까지 있어 재산 누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세수입의 증대에 증대하는 면도 있다. 사실 현금 계좌에 돈을 예금하는 사람만큼 예금자가 없다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를 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금고라고 합니다. 예금에 있는 돈을 금고에 넣는다고 해서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예금을 한다는 건 예금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증여나 상속세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의 IS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연 2천만 원 전체 1억 원 한도 자체가 자산가의 IS 가입을 통한 조세 부담 회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1억 정도면 된다는 거죠. 개인에게 1억 정도 한도를 주는 것으로 이 IS 계좌가 남용되는 걸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도 대처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지금 현재에서 보면 임대소득이 많은 부동산 자산가나 IS 가입을 임대사업자, 부동산 자산가나 IS 가입을 허용이 되는데,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는 허용이 안 돼요. 이유 없는 차질이다 이 생각에서 좀 더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한 조세시간입니다. 좀 전에 임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 생각합니다. 특히 불이익금액의 10%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한다는 것은 IS 제도가 정말 보통의 금융세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또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IS 체제 하에서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금은 IS에서 돈이 빠졌을 때 새롭게 개인적 저축이나 IRP에 대해서 들어간 거에서 세액하는 게 돈이 다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개인 종합 관리 계좌라는 그 명칭에 맞게 개인 연금조차도 이 계좌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좀 더 스케일링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대상 자산을 확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자 상품 위주로, 예적금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금융자 상품에서도 특히 안전자산, 최근에 와서 주식도 편입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채권이나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넓히자고 하는 우리 황 박사님 말씀에 저쪽 생각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 대산의 확대는 바람직합니다. 투자마다 투자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데, 세법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이유가 없다.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축성 보험도 보험상품이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대상이 넓어요. 사실상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이제 일정 금액 수익이 발생하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IS의 편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우리 투자자들 상당 부분 보험 계좌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편입 대상. 근데 이제 거의 이럴 수도 있어요. 보험은 어차피 비과세 상품이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도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주자 문을 열고 저는 사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저촉물 보험이나 변액보험도 당연히 과세 대상이 편입해야 된다, 속수상 비과세 요건을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일몰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특히 이런 저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도 IS 투자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자. 다만 이것들은 이미 세제 혜택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IS에 별도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계좌 자체 이것도 편의시켜갖고 일괄 관리해서 정말 이 종합자산관리 계좌라는 이름에 맞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사실 개인연금저축도 그 10년 이내에 해지하는 확률이 한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지해서 돈을 쓸 때 요거를 이 IS 계좌에 돈을 넣도록 유도하는 세법 특례를 좀 많이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그 해지하는 것도 개인연금저축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예금에 유지하도록 그러한 특례를 만들어서 IS가 연금저축이나 IRP의 보완제로서 장기저축을 유도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진정한 종합적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清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선 플로어나 온라인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로어부터 이야기하실 분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세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도 잘 들었고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2010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에 많은 이제 그 개선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해서 저희 예를 돕는 차원에서 혹시 그 박사님이 발제하시는 황세 박사님이나 또는 이제 사회자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그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과세 채널을 가지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과세되는 또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하신 이제 ISA 소득이 별도로 있어서 과세 취급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이 금융세제가 투자 결정에 있어서 이거 중립성을 확보해주는 쪽으로 이제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비해서 투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ISA가 과연 유인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찌 보시는지 개선 방안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다 받고 발표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학계 쪽에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런 말씀 괜찮았는데 아마 이제 업계에서도 좀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억하는 ISA는 세제 쪽이 이슈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그때 기준금리가 3%대였는데 그때 이제 좀 냈다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자산관리 서비스업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적금으로 예금을 모아서 부를 창출해 나갔던 거가 이제 끝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인 생애에 걸쳐서 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애설계도 필요하고 정계 수립 독재와 자산 등도 필요한데 이러려면 금융 투자 상품, 그러니까 손실이
발행이 가능한 금융 투자 상품의 자금을 옮겨가게 하는 게 사회적 편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이제 세 가지 수단으로 나왔던 게 그 세 가지 수단을 다 우리 포럼에서 한두 번씩 다 발제를 했었었죠. 독립적 자문업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융투자 상품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데 제도권 자문업자한테 가게 되면 정보기 등식이 발전할 수 있으니 IF가 필요하다. 그게 제도는 도입은 했지만 언들기관들 수수료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업자는 한 명도 지금 없는 상황.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조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채널을 좀 새로운 채널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제 그 상형도 좀 바뀌고 그래서 좀 ISA가 그게 같이 들어왔던 배경은 개인적 상황별 요구가 다 바뀌게 되는데 그럼 금융상품을 A에서 B로 갈아타거나 이런 일이 자꾸 생길 때 수수료나 세금 이슈가 계속 생기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천적 수수료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여서 손실의 낭비 보전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 기획들이 필요한데 여기 안에 이제 가능한 한 금융투자 상품을 강조를 하고 이런 텍스 이슈도 좀 통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계적인 노인을 좀 주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의도여서 이제 이게 좀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10년 전 그러다가 여러 가지 그 조사 후에 이제 16년도에 나왔을 때 그 전에 아마 우리 포럼에서도 제안 같은 걸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소득 가격제 한정하지 말자, 뭐 세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저 기재부 세제실 가서 조금 약간 변형돼서 내려왔고요. 그걸 이제 업데이트 받아들일 때는 그 별 필요 없는 걸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종합자산 관리 계좌의 시스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난해한 일이고 투자자 모집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 아주 자본 시장에 꼭 필요하다는 펀드나 주식 이런 것들이 이미 과세 가격이라거나 그 양도차익 기관세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이게 자가 활용이 필요가 없고 그때 있는 일인용 신탁장에 대한 수수료 수준이 그 기관세 혜택을 그렇게 돋보이게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 인출이 어려운 것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가 지금 아주 이게 몇 년 전에 금융투자도 하고 연관돼서 아주 핫한 기사가 되고 있고요. 아마 그 영향으로 ISA는 좀 더 좋은 업데이트 바람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사항이라고 그러면 금박대로 말씀하셨는데 굳이 중도인출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억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연금 성향의 목적이 아니고 후에 창출과 관리를 위한 계좌라 그러면 중도인출을 보면 좀 굳이 이렇게 일부 좀 풀리긴 했지만 좀 더 좀 완화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저 은행형 신탁형이나 1인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 수준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가 좀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뭐 5년 한도 이런 거가 굳이 그런 제한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아까 생각되는 말씀은 총액 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쌓아나갈 수 있게 하는 거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냥 어깨에 뒤지 없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융투자업의 발전과 금융투자 자산의 특정을 위해서 ISA에 대한 세제 혜택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세제당국 입장에서는 또 세수라든지 또 다른 어떤가의 형편성, 또 투자 소득과의 형성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런 좀 논의를 하더라도 그런 한계점이나 그런 부분을 없이
장점만 이야기한다는 건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황 박사님께서는 이런 부분 한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혹시 또 어권에 대한 여쭤보면 정권에 대한 좀 자금 흐름이 강화되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또 시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관적으로 토론자들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ISA, 요번에 이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ISA에 대한, 특히 투자 중개형 ISA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주식, 상장 주식,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모든 그러니까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부자는 비과세하겠다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23년도부터 이제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ISA 제도에 굉장히 강력한 그 세제 혜택이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강력한 세제 혜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천만 원까지 이번 이제 공제를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5천만 원 버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1년에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 통해서 1년에 5천만 원 소득 올리시는 분이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5천만 원 소득 올리시는 분 정말 드물게 한 분씩 계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이 5천만 원이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기본 공제가 주어지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비해서 비과세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납입 금액에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1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5년 총합해서 1억 원까지 납입 제한이 있는 건데 여기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사실은 능가하는 그런 세제 혜택을 보려면 1년에 1억, 그러니까 5년 동안 1억 쌓은 다음에 매년 50%의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부여된 건 분명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기본공제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뚜렷하게 이게 비교 우위를 가진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다만 그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부여되어 있는 5천만 원이라는 기본공제라는 게 사실 이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 5천만 원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이 정도면 괜찮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해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세제를 운영하는 세제 당국 내지는 세제 디자인을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5천만 원이라는 기본 공제 수준이 조금 과도하게 높은 수준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금융투자소득세제에서 허용되는 그 기본 공제 수준이 향후에 변화할 수 있다, 내지는 축소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ISA 제도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조금 더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ISA에 대한 세제와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이원화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종합소득, 금융종합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제, 요건 좀 양도소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양립하고 있는 구조인데 ISA는 이 금융종합과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제와는 또 다른 별도의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독립시켜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성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강력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증권사에 더 유리한 것이 아니냐, 증권사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상장 주식을 직접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그 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은행의 계좌를 개설했을 때 상장 주식을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경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투자중개형 ISA를 이제 개설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증권사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편입 비중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높여보자 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불만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더 높일 필요성,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방법으로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 현재와 같이 우리가 그 그러니까 전업주의 체제, 금융규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에서는 이런 ISA 제도 하에서는 증권사들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도 된 것 같아서 저희 1세션 발표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